네,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부 결속에 주력했는데요. 네,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네. 자, 설 연휴 기간 이제 내내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권 도전 여부가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던 나 전 의원이 이회창 전 총재와 다른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알려지면서 연휴 이제 직후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아마 오늘 정도에 뭔가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나가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오늘쯤은 표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 주변들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대요. 예. 아니다. 이번에 여기서 그만두면 당신 정치적 생명 없다. 이제 미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과 관계를 좀 더 개선한 다음에 그때까지 좀 더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참모들도 있고 그 나경원 캠프 내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또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의원은 아마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이 좀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더 이상 오래 질질 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 내에 뭔가 이렇게 가부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이라도 충분히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셨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도부의 일원인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높은데 저는 근데 그 정치인의 결단은 결국은 본인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내릴 텐데 전 벌써 이런 질문을 제가 그 당 사람도 아닌데 한 3주 몇 주 됐어요. 예. 근데 그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저도 취재할 때부터 아는 분인데 그 주변 분들이나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온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실기도 했고요. 예. 저는 가장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난 한 10일이었나요? 그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예. 사의 표명할 때 예. 그 표명할 때는 당시 대통령이 순방 나가기도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때 출마 선언을 했으면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 뒤에 대통령께서 사의 표명한 사람을 우리도 일반 회사에서 나 그만두겠다고 나오면 알았다고 사표 수리하지 해고 안 시키거든요. 근데 해임까지 시켜버렸어요. 예. 좀 이따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강경 조치를 한 건데 그런 실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나경원 하면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수였어요. 부동의 1위를 달렸고 예. 지지율. 근데 지금 한 3위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변수까지 떨어진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든 않든 본인이 결정하겠습니다만은 본인과 그 참모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정무적 판단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고 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도 지금 예전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 예. 또 이미 그 나경원 의원은 반윤의 우두머리란까지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나. 상당히 외통수도 아주 악성 외통수에 걸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본인께서 지금 이회창 전 총재 만나고 다니는 거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나오기 위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한 10여일 전만 해도 이게 본인이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현역 의원이 얘기를 해서 청년 당원들이 국회까지 와서 소통 가서 출마 촉구 선언까지 했어요. 그럼 그때 던졌어야죠.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또 10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은데 결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예. 출마를 하더라도 일단 좀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의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모두 이제 친윤 당대표를 표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친윤 대 비윤의 대결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임 갈등이나 여러 가지 좀 시기를 거치면서 좀 친윤의 민심을 잃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에서 그 친윤 비윤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좀 쓰지 마라. 예. 우리 당에 무슨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가야지 대통령과 각을 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경원 대표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 그 순방 나갔을 때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뭐 가슴이 떨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안철수 의원도 나는 뭐 연대보증인 아니냐 이 정권이 만들어지는 내가 합당을 함으로써 이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나는 연대보증인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지금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각을 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분은 쉽지 않을 것이고 네. 일단 성공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각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성공은 원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행동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지금 이제 그 3파전인데 그 3파전에 있는 후보들 모두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세울 수도 없고 예. 그렇다면 뭐 당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뭐 그 누가 더 하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상대편이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더 가깝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물러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계세요. 근데 그걸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이준석 전 대표 때부터 이제 쭉 뭔가 당내 주류 친윤 세력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조금씩은 이제 당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역은 아니지만은 지역이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인가요, 국민의힘 전직 의원 잠깐 말씀 들으니까 수도권 쪽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제 당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당 민주주의나 당원 민주주의에 아주 좋지 않은 오점을 남길 거라고 봐요.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고 여러 집권당의 뭐 정권을 보수든 진보든 당대표 선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출마 자체를 이렇게 결사적으로 막은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주류는 처음 봤습니다. 결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물론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특정 후보에 실려 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밑으로든 뭐 공개적이든 흘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당의 지도부와 이렇게 코드가 맞는 지도부를 원하는 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 뭐 이렇게 출마 캠프 차린 사람도 출마 못하게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분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다 나오겠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임이라는 강수를 둬서 저는 해임되는 순간 뭘 느꼈냐면은 이제 나경원 의원은 좋은 글씨를 새겼구나. 이제 누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근처에는 가지 마라. 나경원은 이제 반윤이다. 이렇게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게 저는 앞으로도 이 집권당의 어떤 득이 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원들 사이나 특히 수도권이랄지 이런 쪽에 젊은 당원들 사이에는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예. 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동정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리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이제 모욕적인 비판까지 받았지만 그거를 표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끝까지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예. 단일화로 탄생시킨 뭐 공동정부론까지 들고 나오니까. 그렇지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더 가열찬 어찌 보면 더 매정한 공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친윤 쪽으로부터. 그럴 때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 100% 당원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조금 봐야 되고 시간이 아직 3월 8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몇 차례 이렇게 굴곡들이 출렁거림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잠시 후에 같은 시간에 간담회를 여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최근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여가부 폐지의 국방 거전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들 나오게 될까요? 글쎄 그건 제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두 분은 이제 이미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 그 싸움을 하고 계시니까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던 뭐 그 여성 민방위 이제 그 동원 가능성을 뭐 여가부 폐지의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당원들의 그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리고 나경원 후보와 누가 혹은 안철수 후보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컷오프를 어떻게 할지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4사람으로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구도에 있어서 변화의 그 뭐랄까 동력이랄까 틀이 될 것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안철수 후보나 그 김기현 대표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혹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저는 간담회를 예측을 한다면요. 예. 두 분 다 내가 돼야 총선도 이기고 내년 4월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근데 김기현 의원은 끝까지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상에 보면은 한 3, 4등 하다가 1등까지 수직 상승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끝까지 대통령과 내가 가장 가까운 후보다. 정말 윤심은 나에게 실려 있다는 걸 강조를 뭐 공개적으로 하든 은연중에 하든 할 거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이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후보 당대표론을 힘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성 민방위 이거는 맞죠. 지난 대선 때 그 여가부 폐지하면서 20대 남성 후보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있을 때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재미 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당원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젊은 분들도 많고 이준석 효과인지는 몰라도 예. 많이 바뀌었고, 수도권하고 이른바 영남권하고도 비율이 비슷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20대 남성이랄지 뭐 30대 남성이랄지 이런 분들을 민방위는 뭐 40까지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일국의 집권당 당대표에 유력하신 분이라면은 좀 인기 영합적인 이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보도된 내용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 심장 뭐 예. 살리는 그런 것들이라는데 그거를 꼭 여성 민방위 뭐 훈련 이런 명칭을 써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것만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뭐 이게 좀 너무 속보이는 표장사 같은데요.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여당을 위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신주따시 모시듯이 떠받들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결 이게 구도. 요건 잠깐 예. 첨언을 해드리고 싶으면, 그 민방위 훈련을 20대 30대 남자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20대 30대 여자들 여성표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그 후보가 얘기했던 저 부분이 그 단순히 20, 30대 표심만을 노리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20, 30대 여성들은 반발하는 그 표현은 어떡하죠? 그러면 그거는 포기하는 건가요? 그 계산해 보면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적극적으로 더 호응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공약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표심을 보고 젊은층 남성들 구애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선 때 결과를 보면 2030 여성들의 투표가 2030 남성들 표보다 높았어요. 그럼 김 의원께서는 이 발언의 본질이 뭐라고 그건 제가 보시나요? 보기에는 뭐 예.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 중에서도 뭐 군대를 가야겠다, 왜 남녀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구나 이제 남북 문제라든가 북한 미사일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라는 게 무슨 특별한 군사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라든가 구호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장 뭐 이렇게 심폐술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단지 이것이 뭐 2030만의 표를 생각을 해서 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좀 결선 투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주자 간의 전략이 좀 다른데요.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좀 과반 당선을 노리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한다는 가정하에 좀 연대를 이룰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에는 당대표 선거에서 표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80만 표 정도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압도적인 후보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운영위원들이나 시도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접촉을 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뭐 영향을 미치든지 우리한테 저 위원장님은 누굴 지지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0명의 당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한 200명 정도까지는 우리 당협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지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1,800명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당원들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났고 그 구성 비율도 굉장히 다양해요. 과거에 무슨 영남당이었다 그러지만 지금 영남이 40%밖에 안 되고 60%는 다른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젊은 비율도 33%나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표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표본 오차가 되게 다른 건 뭐 한 3% 정도 되는데 이건 한 5%, 6%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결선 투표가 도입됐잖아요. 결선 투표 도입됐을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저희가 비대위에서 예. 100% 당심 그리고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을 때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첫째로는 이거는 뭐 100% 당심으로 하니까 이건 일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예.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친윤 후보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가고 있거든요. 결선 투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예요. 예. 과거 같으면 1등이면 그냥 됐는데 50%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경선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여론과 뭐 당심이라는 것들도 일방적으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을 다 합치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보다 더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비대위에서 내린 100% 당원 경선이라든가 그리고 결선 투표제 아마 하민쌤이는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언젠가는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역동적인 선거가 펼쳐질 것이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중도층의 향방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결선 투표까지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을? 참 이런 거 보면은 한 찹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꼴대 옮길 때 100% 당원 바꿀 때 꼴대 옮길 때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 못해. 유승민 전 의원 혹시라도 나오면은 이제 못 나오게 하려고 이제 당원 외에 국민 여론조사가 워낙 높으니까 그분이 그러려고 이제 꼴대로 옮겼어요. 100% 당원으로.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결선 투표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승민이라고 해도 한 번에 뭐 50% 못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친윤 후보들 간의 연대로 또 잡을 수 있다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김기현 의원이 결선 투표 지금 불안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뭐 최종 결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랄지 이른바 집권 여당의 윤핵관들이랄지 왜 이렇게 폭압적으로 저렇게 대처를 할까? 결국은 결선 투표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까지 주저앉히면은 김기현 후보 가지고 50%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입니다만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면 일단은 3파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3파전에서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말은 아무리 친윤 후보나 윤석열 정부 하지만 지금 기분 좋겠습니까? 결국은 김기현 후보가 있고 안철수, 나경원 연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결선까지 안 가면은 저는 1차 투표 표심하고 2차 결선의 표심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장 몸이 좀 불안하고 달아있는 분이 김기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1차에서 50% 넘는 후보가 없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 3위를 차지하는 후보들 간에 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뭐 친윤이 바라보는 윤핵관들이 생각했던 당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는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게 가정의 가정을 하는 질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좀 듭니다. 풀어줘 보시죠. 그럼. 예. 일단은 저는 뭐 검찰이 뭐 법무부가 또 나섰나요? 자기들은 뭐 공소장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저는 검찰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은 충분히 저는 설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에 가까운 행위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할 때의 그 과정들이죠. 아주 이제 그 소환을 우리 쪽에 그 당대표실이나 의원실도 아닌 특히 변호사도 성남 시민구단 변호를 했던 그 변호사를 통해서 출두 요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설 밥상에 이재명 후보를 대표를 올려놓고 여러 가지 뭐 프레임이랄지 이런 걸 짜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막 전 언론을 통해서 뭐 기사도 없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저는 공소장 내용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반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니 이재명 후보 측의 그런 지분을 받으려면은 왜 4,300억을 공익 환수를 하고 1,100억을 다시 또 환수를 뜯어내겠습니까? 뜯어내는 표현이 맞습니다. 추가로 환수를 하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시 후보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공산당 같은 XX 욕까지 했어요. 대놓고 법정에서 자기 돈 뺏어간다고.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뜯어갑니까? 환수시킵니까? 두 번째는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정여각 녹취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300페이지인데 거기에 적어도 정진상과 유동규가 배분하는 내용 정진상과 김용이 428억을 배분하는 내용이 한 차례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실제로 이재명 지사 측에 준다고 한다면 예.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장에는 그 아마 일방적 진술인 것 같은데 물증도 없이 뒤바뀐 진술을 가지고 써놓고 그 주장이 그냥 모든 언론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보도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조사받기 가기 전부터 상당한 무슨 혐의가 있는 사람이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저는 이런 것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 수순으로 정말 다 올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상할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또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 또 국민들이 방탄이라고 비판하겠지?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정치에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방탄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방법은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된 거고 이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서 검찰의 명성을 훼손시킴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공소장 공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소장은요. 그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에 요구를 해서 그게 원래 기소가 되면 그 기소 공소장이 그 피의자에게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일주일 뒤가 되면은 그걸 그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무슨 천인 공노할 검찰이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당장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법사위에서 요구해서 줬는데 그게 왜 우리가 이걸 흘렸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남 FC 변호사를 통해서 왜 대장동 변호사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출석하라고 전달했느냐 그러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그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당대표실에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개인 사건인데 예. 개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에게 전달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으니까 성남 FC 변호사에게 그 변호했던 분께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당에다가 공식 채널로 전달을 한 건데
그게 무슨 예의가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체포영장도 분명히 기각할 겁니다. 체포영장 그 발부하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방탄국회 열어서 1월에도 지금 방탄국회 열리고 있잖아요. 아마 7월까지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계속 국회 열어서 출석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한 말씀 드리면 예. 제가 살다 검찰 악마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검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조작된 사건이 한두 개겠습니까? 신기른 전 의원건도 그렇고 유호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그렇고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검찰 악마란 말은 제가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검찰이 악마화시키는 대상은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아니 그러면 성남 시민구단 때는 우리 변호사 누굴 통해서 연락했습니까? 검찰이 당대표실에 팩스만 띡 한 장 넣었지요. 그러니까 검찰을 옹호하더라도 선후관계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이 누군지 모르면 의원실은 없습니까? 물어봐서 변호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변호인이 없어요. 한번 보시죠. 너무 그렇게 아니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성남 FC 할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검찰이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셔서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요. 제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의원실도 있고 대표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FC 사건 때 변호인 찾아서 연락했습니까? 당 대표실에 당직자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리는 거는 검찰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마치 1시간 15분 30분 전에 연락해놓고 기사가 바로 1시간여 남짓다 보도가 됐어요. 전 그런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